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 IRP, ISA라는 절세계좌 3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추천 영상인데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서부터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까지도 한 번쯤 내 포트폴리오를 체크해보고 내 상황과 성향에 맞는 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인데요. 오랜만에 동기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연히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절세계좌 아무것도 없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연금저축펀드가 세액공제 혜택을 필두로 유명하고 널리 주식 투자가 퍼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듣고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가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체감상 70%는 가입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부부만 생활해도 적정 생활비가 336만원입니다. 이게 공감이 됐던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목표 생활비로 저한테 400만원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아무런 절세 계좌도 없이 직장 생활만 해서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과반입니다. 생각보다 충격적인 숫자죠. 난 아닐 거야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면 정말 그것만큼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노후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절세 계좌입니다. 국내 절세계좌 3대장은 ISA와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부터 해볼 텐데요. 배당이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후부터 9.9%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가장 큰 ISA의 특징이죠. 이 계좌는 현재 자산이 억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혹은 1억까지 모으기 위한 계좌로 좋죠. 그리고 이번에 핵심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IRP인데요.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건 강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에게 이 점은 단점이 아니라 분명한 장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900만원 한도로 5,500만원 총급여 미만 급여 생활자라면 16.5% 세액공제를 해주죠. 한마디로 연말 정산에서 내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 입금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가 9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1,800만원보단 일단 900만원까지는 직장인이라면 정말 꼭 채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순서를 여쭤봐서 적어드렸는데요. 직장인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IRP 추가 개설해서 300만원 그리고 나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IS 직장인 입장에서 16.5%가 매년 확정 수익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계좌겠죠. 다만 이미 은퇴가 5년 이내이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굳이 필요는 없고 ISA만 운영해도 되겠죠. 관점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단 이 순서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주식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부터 Z까지 기초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위에 링크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나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가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크게 성장 투자자인가 가치 투자자인가로 나뉩니다. 결국 주식은 좋은 기업을 찾아 보유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성장은 미래의 승자를 찾는 일이고 가치 투자는 이미 승자인 회사들을 보유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정말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개념도 없겠죠. 해보질 않았는데 내가 무슨 투자자인지 어떻게 알겠나요? 내가 가치 투자자인지 성장 투자자인지요. 정말 간단하게 난 아이폰을 쓰면서 애플이란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매일 마시는 코카콜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영원할 거야 하면서 투자한다면 가치 투자자겠죠. 정말 간단하게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고를 때 우리는 아주 좋은 가격에 적정 기업을 살 것인가 아주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가 워런 버핏의 친구인 찰리 먼거가 투자한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가 나으신가요? 같은 말인가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혹은 그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가는 향후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전자 투자자입니다. 최근까지 말이죠. 하지만 제가 최근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후자로 생각이 많이 넘어갔는데요. 저는 특정 기업이 폭락을 해서 배당률이 높아지고 적정 이익을 받고 있을 때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가니까 사도 안정되고 높은 고배당을 받으면서 그 회사가 다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제가 화이자가 있죠. 아주 좋은 가격인 것도 맞고 이 이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미래를 선도할 기업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있죠. 반대로 아주 좋은 기업은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애플,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항상 비쌉니다. 조정이 오면 더 내려갈까봐 못 사죠.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하지만 아주 좋은 기업은 싸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전체가 기업과 관계없이 침체가 와서 정말 나락을 가는 금융위기 같은 것이 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도 이제야 이 부분을 깨닫고 투자 방향성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적정 기업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바로 이렇게 됩니다. 차트가 말해주죠. 우리가 비싸도 비싼 놈이 더 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요. 물론 너무 극단적인 비교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기술주를 봐도 비슷할 겁니다. 딥밸류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초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서 기다리는 투자죠. 그런데 화이자, UPS 대표적인 미국의 각 분야 탑을 이루는 회사들이고 시장을 선도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트가 말해주죠. 그리고 배당주로도 유명하니까 떨어지면 배당률이 올라갈 테니 전 더 좋아하면서 매수했었죠. 화이자는 그렇게 제가 천주나 보유 중입니다. UPS나 화이자, 현재 배당률이 7%가 넘어가는 배당주로서는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는 회사들이죠. 그럼에도 떨어지는 칼날을 잘못 잡으면 손이 베입니다. 그리고 손 잘릴 수도 있습니다. 싼 건 더 싸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화이자가 기다리면 좋은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실적이나 앞으로의 기대감, M&A 등 호재들도 많죠. 하지만 느립니다. 아주 싼 가격에 적정 기업을 사서 보유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 수익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기업은 항상 비쌉니다. 당연하겠죠? 좋으니까요. 22년도에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가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이 왔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현재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기업의 그래픽카드의 성능과 점유율은 독보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AI를 논외로 보더라도 최고의 기업이 싸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투자자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는 3년간 3000%의 수익으로 돌아왔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템베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이 10배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건 결국 최고의 기업을 사전에 발굴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영광이겠죠. 아직까지 전 그런 영광을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더 분발해야겠네요. 우리가 최고의 기업을 찾기 위해 주식을 하지만 직장인들은 본업도 바빠 죽겠고 집에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또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대신 투자해주는 ETF가 있는 것이죠. ETF가 나의 퀄리티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본업 열심히 하면서 매달 분할 매수만 하면 되는데요. 기업의 실적이나 현금 흐름, 부채, 사업의 현황 이런 거 전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필요 없는 세상에 단 하나의 ETF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회사에서 저에게 뭘 사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목을 사라고요? 초심자를 위해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을 위한 첫 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나스닥 신입니다. 그냥 진짜 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것도 비중 100%죠. 연금저축펀드가 연간 600만원 한도였죠. 매달 50만원씩 그냥 몰빵하시면 됩니다. 자산 분산도 하지 마세요. 일정 자산이 모이기 전까지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답지죠. 고민도 의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거 나스닥을 투자하시는데 평가 손익이 아니라 실현 손실을 얻었다? 그럼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연금저축펀드는 55세까지죠. 강제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저 차트 어디에서 대체 돈을 잃을 수 있나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할 뿐이죠. 물론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긴 합니다. 실제 투자해보시는 분들도 알죠. 이게 가장 힘들죠. 무려 15년간 600% 수익입니다. 다른 ETF는 사실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에도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이 없죠. 나스닥은 언제나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초급자분들을 위함이니까 여러 상장된 나스닥 ETF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건 역시 타이거입니다. 참고로 초보자시니까 말씀드리면 가끔 이 타이거나 코덱스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이건 그냥 각 증권사의 ETF 상품을 개발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셋은 타이거, 삼성은 코덱스, 한투는 에이스, KB는 라이즈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냥 이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래에셋에서 나온 타이거 나스닥 100이 가장 원조인데요. 2010년에 상장해서 무려 15년이란 시간을 보냈죠. 시총도 무려 6조 4천억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인데 4년 된 ETF가 시총이 3조 8천억입니다. 이거 두 개만
거의 11조죠. 최근에 삼성의 ETF가 인기가 많은데 자금 유입에서 실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네요. 여기서 라이즈가 가장 적지만 그럼에도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스닥 ETF를 고를 때에는 시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수수료만 봐도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이 한 가지 헷갈려 하시는 게 운용 수수료만 보고 어떤 수수료가 가장 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ETF 체크에서 종목을 검색하시면 화면처럼 실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이죠. 에이스가 현재로선 가장 저렴하긴 하네요. 이 실 비용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니까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추가로 이 수수료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이 이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비용을 내는 건 맞는데 실제 우리가 돈으로 내진 않는데요. 이 비용 자체가 ETF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비용이 조금 높아도 내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체감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ETF 경쟁 심화로 최근에는 수수료도 전체적으로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요. 수수료만 보면 에이스가, 그리고 전통성을 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시총이 큰 믿음직한 타이거를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초심자분들 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뭔 줄 알고 사냐 하실 수 있어서 나스닥의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 컴퓨터, 핸드폰, SNS, 유튜브, 영화 감상, 인터넷 주문 등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으면 도움되는 회사들입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나마 모르는 종목은 브로드컴 정도겠는데 뭐 B2B 회사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회사들인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나스닥의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52%가 넘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의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입니다. 가치주가 외면받고 기술주가 각광받는 시대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겠죠. 게다가 아무런 공부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니 아주 진짜 꿀이 아주 멍멍이 꿀입니다. 초심자 1단계가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하고 600만원 한도에서 운영하는 분들을 위함이었다면 이제 2단계입니다. 중급 단계죠. 여기서 가정은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초급 단계인 나스닥을 모아보셨던 분들 그 이후에 단계를 가정해 보겠는데요. 그럼 이제 연금저축 펀드 600만원을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IRP 가입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아직 300만원 남았죠. 이제 그 300만원 가입을 해서 채워야 하는데요. IRP는 연금저축 펀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저축 펀드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의 한도지만 IRP는 900만원까지 한도죠. 즉 IRP만 900만원 넣어서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계좌를 운영하냐? 그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안전자산이라는 룰 때문입니다. IRP는 투자 자산의 30%를 꼭 안전자산에 투입해야 하는데요. 안전자산이라 함은 보통은 채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운영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안전자산의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연금저축 펀드 600만원 그리고 IRP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중급이니까 이제 1년 정도 투자를 했다면 나스닥 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최소 2자리는 되어 있겠죠.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산 배분을 왜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은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쭉 정말 지옥열차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자산이 어느 정도 커져 있다면 내가 주식만 100% 보유하고 있으면 진짜 주가가 지옥을 갈 때 진짜 지옥이겠죠. 그래서 주식이 내려갈 때 그 주식과 상반되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하락을 해칭하는 개념입니다. 전통적 자산 배분은 보통 6대4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 6, 채권 4 이렇게 배분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항상 반대되는 자산으로 보통은 인식을 합니다. 최근엔 이런 투자도 하지도 않고 조금 많이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기술주, 가치주, 채권, 금, 특정 테마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은 언제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급 단계에서의 자산 배분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연접펀에는 50만원, IRP는 25만원씩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 비중을 정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아직도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적립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술주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채권과 채권 혼합 나스닥 ETF를 통해 최대한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나스닥에서 설명드릴 때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52%라고 했었죠. 아예 이번엔 상위 10개 종목만 투자를 진행하는 ETF를 삼으로써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을 하면서도 공격적인 자산 배분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스닥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안전하고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S&P 500을 섞어도 됩니다. 나스닥 대신 말이죠. 하지만 전 결국 지금의 시대에서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 다시 가치주의 시대가 오겠지만 그것보단 기술주가 더 오래 가겠죠. 당분간은. 가치주로서는 코덱스 미국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넣어봤는데요. 사실 가장 나스닥과 잘 어울리는 것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입니다. 배당 성장주인 SCHD의 한국판이죠. 종목의 비중과 개수가 나스닥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섹터 차원에서 어울리는 ETF입니다. 하지만 슈드의 성장의 한계를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 트렌디하고 핫한 코미컬을 넣었습니다. 10%의 고배당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죠. S&P 500 기반이다 보니까 가치주도 일정 부분은 섞여 있긴 합니다. 이런 단계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 다양한 종목을 섞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제 고수의 영역이죠. 물론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목과 이제 같은 나스닥이라도 특정 섹터 중심으로도 섞고 테마주도 섞어보는 것입니다. 실제 이 종목들은 투자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비중은 예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 비중을 선택하는 것도 기술주 비중을 가져가면서도 고배당도 받고 재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는 채권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채권도 나스닥 혼합 채권에서 단기 국채를 가져가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장기 국채를 가져감으로써 다시 여기서도 자산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테마주까지도 손을 뻗는 것이죠. 미국의 테마는 사실 한국과는 좀 다르죠. 미래를 선도할 테마라는 의미입니다.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 AI 전력 인프라도 미래가 기대되는 테마죠.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단계까지 해보신 분들은 이런 테마성도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고 반대로 특정 테마나 주식에 집중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TF이다 보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이 되어 있고 나스닥 기반이다 보니 물려도 사실 기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면서 서로 상호적인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산 배분에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부족하시거나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나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연금 투자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ETF 체크입니다. 검색창에 ETF 체크라고 하시면 나오고 미국, 한국 주식할 것 없이 한국에 상장된 모든 ETF가 나옵니다. 수수료부터 구성 종목, 가격, 배당 내역 등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절세 계좌를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꼭 즐겨찾기 해주세요. 결국 저도 연금 계좌는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계좌도 있기 때문인데 원금 대비 수익률 현황인데요. IRP는 올해 5월 첫 계좌 개설만 해둔 상태임에도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죠.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도 상당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도 좋은데 실제 연금저축 펀드 1에 대한 수익률 현황 오른쪽 보시면 다르죠? 누적 수익률이 144%입니다. 제가 투자 원금이 2천만원을 한 번에 넣은 것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연간 한도 400만원일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대략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50만원씩 매월 넣고 있습니다. 3년 전에 50만원을 넣어서 계속 굴렸고 지금의 50만원을 넣어서 굴리는 것과 당연히 수익률이 차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평균 30%이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무슨 피터 린치나 드러켄 밀러처럼 연평균 30%의 수익률의 사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뿌듯하고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해봐야겠네요. 제 보유 현황입니다. 제가 사실 포트폴리오 기준은 커버드 콜 두고 그 외에 것들을 변경이 자주 있는 편인데요. 종목의 편입보다 4848을 많이 합니다. 수익 확정을 해두고 계속 재매수, 재매도를 진행하는 것이죠. 대략 연금계좌 평가액은 총 9,300만원 정도네요. 올해 안에 1억 찍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4848 현황입니다. 테마성 주식들은 4848을 보통 하긴 하는데요. 나스닥도 하죠. 커버드콜은 홀딩하면서 배당을 지속받고 있습니다. 사실 꾸준히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도 맞지만 최근 너무 고점이다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현금 보유 관점에서 4848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드콜 중심으로 배당을 원하는 투자도 있지만 반대도 있는데요. 제 친구 연금계좌 현황입니다. 이 친구는 딱 2개만 사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수익률의 결과죠.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심했을 텐데 그냥 지금도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직장인이죠. 그리고 세금은 직장인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금을 아끼고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인데요. 연금계좌는 그런 직장인에게 필수인 계좌입니다. 없다면 정말 지금 당장 만들길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만들고 제가 가이드를 드린 포트폴리오를 따라해도 좋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스닥만 사셔도 기준이 되죠. 이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1년에 한 번 600만원 넣고 그냥 나스닥 한 번 몰빵해서 사두세요. 그러면 돈 법니다. 오늘 귀찮아서 내일 하겠다고 투자를 미루면 내 노후의 준비도 노후의 여유로운 은퇴 생활도 하루 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망설이지 말고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당장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나스닥을 사보세요. 미래가 든든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